어머니, 요즘은 인터넷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런 것도 모르세요? 주방 식탁에 앉아있던 며느리 지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감자를 내려놓았다. 손끝은 굳은 살로 거칠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순간 서운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애써 미소를 지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로 학창 시절부터 늘 우등생이었다.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은 그녀를 더욱 거만하게 만들었다. 시골 출신의 학력이 없는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늘 답답하고 무식한 존재였다. 명절 아침 시댁의 작은 거실에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갈비찜 냄새와 갓 부친 전의 고소한 향이 가득했다. 좁은 부엌에서는 시어머니 순자가 땀을 훔치며 전을 부치고 있었다. 흰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숙여져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며느리 지수는 팔짱을 낀 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한껏 꾸민 얼굴에 얇은 코트까지 걸친 그녀는 화려한 명품 가방을 다리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가방의 금장 로고가 눈부시게 빛났다. 어머님, 저는 다 붙이셨어요? 지수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 거의 다 했어. 금방 끝난다. 아이고, 어머님도 참. 요즘 다 배달시켜 먹지 누가 집에서 만들어요? 굳이 이렇게 고생을.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어릴 땐 명절이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함께 만드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 거실에 앉아있던 시동생 가족이 순간 숨을 죽였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하지만 지수는 눈치도 못 챘다.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어머님. 병원에서 수술 스케줄 맞추랴, 회의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니까요. 그래도 어머님 댁에 이렇게 내려와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하셔야죠. 장지수, 그만해라. 남편이 옆에서 눈치를 줬다. 아니, 뭐 틀린 말 했어요? 지수는 코웃음을 치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촌 올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와, 며느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의사 되시고 어머님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지수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맞아요. 저 같은 며느리 둔 거 어머님 복이죠. 아버님도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아쉽네요. 그 순간 시어머니 순자의 손이 잠시 떨렸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전 부침개 위에 손가락이 살짝 닿았다. 아! 작은 신음이 터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어머님. 돈도 없는 사람이 몸까지 축나면 더 힘들잖아요. 저희 세대는 다르죠. 몸 써서 사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거죠. 순자는 굳은 살 박힌 손을 주머니에 쓱 문질렀다.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아들과 딸을 위해 시장에서 밤새 장사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겨울 새벽 손가락이 터지고 피가 나도 쉬지 않았던 그 시절.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며느리가 언젠가 깨닫게 될 날이 오겠지. 밤 10시 47분.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은 비상 상황으로 아수라장이었다. 응급실 안에는 고함과 울음소리가 뒤엉켜 혼란스러웠고 푸르스름한 형광등 불빛 아래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삐 뛰어다녔다. 체온 40.1도! 열이 더 오릅니다. 정맥주사 라인 확보하고 해열제 바로 준비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지수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의료진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앞에 놓인 환자 침대 위에는 5살 된 아들이 축 늘어진 채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다. 엄마,
머리 아파. 아들,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살릴게.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다. 고열로 의식이 희미해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지수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의사였지만 엄마이기도 했다. 그때였다.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 순자가 눈물을 머금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꼭 쥔 손을 모아 잡고 있었다. 뭐라고요, 어머니? 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그게 열을 내리게 도와. 지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지금 그런 민간요법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통해요. 아니야. 아가, 이건 우리 어릴 때부터 전해 내려온 방법이야. 병원에서야 약을 쓰겠지만 이 아이는 지금 배가 차가워. 어머니, 전 의사예요. 그럼 미신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거지로 이러겠니? 제발 한 번만 믿어봐. 순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간호사님, 배에 따뜻한 핫팩 준비해주세요. 네. 빨리요. 곧 뜨거운 핫팩이 아이의 아랫배 위에 올려졌다. 의료진은 긴장된 눈으로 아이를 지켜봤다. 그리고 5분, 10분. 삑, 삑, 삑. 모니터에 표시된 체온 수치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39.5도, 38.7도, 37.6도. 숨을 헐떡이던 아이의 얼굴이 점차 안정되어 갔다. 지수는 주저앉을 뻔했다. 이게 진짜 된 거야? 뒤를 돌아봤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아이의 손을 다정히 잡고 있었다. 우리 손주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다 괜찮단다. 지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늘 무시하던 이 시골 시어머니에게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걸.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도 짧게 지나갔다. 에이, 뭐 어쩌다 한 번 맞아떨어졌겠지. 지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바쁜 척하며 차갑게 말했다. 뭐 어쨌든 살았으니까 다행이네요. 시어머니 순자는 그런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인생의 진짜 교훈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그날 밤 시어머니는 다짐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인생의 가장 통쾌한 복수를 준비하겠다고. 봄이 오기 직전의 쌀쌀한 3월, 시어머니 순자가 온 가족을 집으로 불렀다. 갑자기 무슨 일이래? 지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남편에게 물었다. 모르겠어. 어머니가 그냥 다 같이 모이자 하셨어. 에이, 또 쓸데없는 가족 모임이겠지. 나 바쁜데.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명품 코트를 걸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세련된 모습에 자신감이 올라왔다. 뭐 나는 의사고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작은 거실에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 있었지만 지수의 눈에는 촌스럽게만 보였다. 그녀는 소파에 턱 걸터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어머님, 무슨 일로 이렇게 다 모이자고 하셨어요? 지수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사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집과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할지 정리하려고 불렀단다. 정리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친척들의 눈이 일제히 서류로 향했다. 지수는 순간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갔다. 어머니, 그럼 이 집을 저희가 물려받는 거예요? 지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물었다. 아, 이 집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매각했다. 뭐요?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매각이라뇨? 이렇게 좋은 집을요? 그럼 누구한테요? 복지재단에 기부했단다. 지수의 입이 떡 벌어졌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친척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순자는 평온했다. 나도 내 말처럼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 이 집 말고도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 2채도 기부했어. 상가 건물 2채요? 지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 그럼 시골 아줌마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건물주였다고? 순자가 서류를 들어올리며 덧붙였다. 이 상가들에서 매달 몇 천만 원씩 임대료가 나왔지. 난 그 돈으로 여의 손자들 학비를 지원해 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순자는 눈을 들어 지수를 바라봤다. 늘 나를 무시하며 사람을 돈과 직업으로 나누는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너는 변하지 않을 것 같더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지수는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아, 농담으로 한 말이잖아요.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데요. 존경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세요? 라고 비웃진 않지. 순자의 말이 지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손주들 위해서라도 기부는 좀. 손주들은 내가 도울 필요 없어. 부모로서 내가 가르쳐야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순자는 돌아서서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존중은 다시 못 찾아. 이제라도 배우길 바란다. 그 순간 지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지수는 병원 당직실에 앉아 멍하니 커피잔을 굴리고 있었다. 상가 건물 2채에 집까지 기부했다고?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온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억대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엄청난 재산을 단 한순간에 복지재단에 기부해버렸다는 사실이. 하,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병원 복도에 울리는 구둣발 소리가 가까워졌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라기, 여기 있구나. 지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문 앞에 시어머니 순자가 서 있었다. 평범한 회색 코트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손주 안부도 궁금하고 너도 좀 보고 싶어서. 순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차분한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의 단호함이 있었다. 저 어머니, 그 기부 말이에요. 진짜 다 하신 거예요? 그래. 다 끝냈어. 이제 내가 가진 건 이 코트 하나뿐이다. 순간 지수는 목이 턱 막혔다. 근데 왜요? 왜 그렇게까지? 순자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주차장에서 한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고 있었다. 나는 평생 내 가족만 보고 살았어. 남편 떠나고 아들 하나 키우려고 시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어. 순자가 지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며느리, 너도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라. 내 경험을, 내 삶을 다 하찮게 여겼지.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말문이 막혔다. 처음엔 많이 속상했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를 그렇게 만든 게 우리 사회더라. 돈과 직업으로 사람을 나누고 학벌로 우열을 가르는 세상.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내 재산을 기부했어. 나 같은 사람이 가진 걸 나누면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뭐였을까? 돈과 명예만 쫓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눈물이 떨어지려던 순간 순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지수야, 진짜 부자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나눌 줄 아는 사람이란다.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갑던 병원 복도가 그 순간만은 이상하게도 뭉클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수는 눈물을 삼키며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평생 무시하던 그 시골 아줌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돈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세상에 없는 품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